항만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요, 어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만 기능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인류한테 이 항만이 또 기능과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해왔고요. 또 기능들이 또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미쳤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보다는 항만 기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지금 복잡 다단하게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또는 뭐 시스템적인 또는 이 개념적으로도 보면 항만이 기존에 굉장히 어떤 수송이라든지 운송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 SCM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만 기능도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이 이제 부여되고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할 만한 어떤 시설이나 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만 기능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목적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만의 역할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이 컨테이너 시스템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항만의 기능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 시스템이 이 도입이 되면서 컨테이너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아마 이런 보다 더 다양하고 확실히 복잡하고 또 이러한 이제 기능적 역할이 더 발전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컨테이너 시스템이 이 상업에 이용되기 시작한 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950년 초지요. 50년 초에 미국의 시랜드라는 회사가 이 컨테이너 시스템을 상업용으로 처음으로 이용되면서 아마 이 항만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만큼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이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도 이제 잠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의 역할이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해지고 더 복합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뭐 발전 상생 발전을 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항만의 주요 기능이라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꼽아 왔는데요.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것과 여객을 이제 또 타고 내리는 것 그런 이제 터미널 기능으로서 그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여기 이제 무역이라는 게 또 무역항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무역항이라는 것이 외국의 물건이 자유롭게 오가는 어떤 그 접점 역할을 하는 항만이 또한 주요 기능으로서 그것을 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생산 또는 에너지 각종 이런 거에 자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드나드는 어떤 그런 장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업 활동 및 양식 가공 산업의 어떤 기반으로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또 할 수 있고 또 낙도에 있는 경우에는 또 요즘은 이제 생활기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 근해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어선들이 또 침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저지도 하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또 어떤 그 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각종 공원이라든지 또는 하수처리 시설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폐기물 처분장의 어떤 그런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은 무조건 이제 항만에 다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버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폐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처리해서
그것을 이제 항만 인근 지역에 그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나중에 미래의 어떤 항만 부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일부 이제 벌써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마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를 같이 이제 엔지니어링사와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이제 어떤 타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양 레크레이션 관광 거점으로서의 요즘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기능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이제 항만과 어항의 뭐 시설 구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법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항만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구분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항만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기능적인 거, 또는 그거에 구분돼서 또 어떠한 시설이 또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만법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 뭐 이 자료를, 이 자료 같은 거는 이 항만법 제2조에 인터넷에 쳐보시면 항만법은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항 같은 경우는요, 어촌 어항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어항 시설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은 또 어떻게 이제 또 구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 내지는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제 법조항에서도 이런 시설 구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만법이나 어촌어항법은 인터넷상에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항만을 얘기할 때 가장 큰 범위에서 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면서 또 가장 이제 세세하게 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 항만도 SOC 사업의 아주 한 축을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항만이라는 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다른 SOC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항만 기본 계획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수립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물론 다른 나라도 유사한 뭐 이런 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시키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항만 기본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우리 이 항만 계획을 항만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왔던 뭐 이게 뭐 역사는 지금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아마 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종합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제 4차 항만 기본 계획이 아마 예정에는 올해 이제 한 6월 달까지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직 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이제 현재까지는 3차
수정 계획까지 3차 계획, 수정 계획까지 이게 이렇게 수립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오는데 10년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재개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0년이 너무 텀이 길다 보니까 가운데 이제 수정 계획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2차부터는 이제 수정 계획, 또 3차 수정 계획까지 이렇게 수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이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항만 부분에 있어서 뭐 경계성 분석 또는 우리가 또 예타라든지 또 각종 뭐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먼저 접근하는 거가 아마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해당 뭐 항만에 대한 종합 계획을 다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 히스토리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항만 부분에 경제성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예타나 뭐 이런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첫 번째 하는, 그러니까 바이블과 같은 거죠. 우리 이제 항만 쪽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성 있게 잘 해오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4차 항만 기본 계획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지금 열심히 아마 지금 마무리 작업에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고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제 무역항이 이제 31개의 무역항과 그 다음에 연안항에 29개 이제 그 연안항이 여기에 이제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안에 항만 기본 계획 안에. 그래서 현재로는 60개 항만에 대해서 지금 종합 계획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을 예정입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항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60개 무역항과 그 연안항으로 봤을 때 한 60개 항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략적인, 자, 물론 이제 항만이다 보니까 다 바닷가에 다 접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60개가 쭉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여러분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은 무역항과 연안항뿐만 아니라 국가관리 연안항이라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최외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목적의 어떤 영토 보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비의 문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어선의 또 어떤 피난 역할도 일부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해 줄 수 있는 종합 항만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는 국가관리연합도 여기에 일부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런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수립을 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큰,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포커스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에는 여기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발전된 모습이 이제 어떤, 국가에서 관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1999년에 부산의 감천항하고 그다음 다대포항 예비 타당성 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국제연구기관 우리 해양수산개발원이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제가 스스로 처음에는 아는 분야는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이게 예타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그 분을 또 담당하게 되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제가 이제 일단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흐름도라고 해볼까요?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체계를 갖고 또 어떤 흐름을 갖고 접근을 해보면 좋겠냐 하는 데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위에서도 이제 물론 구분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만에도 어항까지 포함되고 또는 여타에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그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해도 다 과언이 아닌데요. 항만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타당성이나 또는 예타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이제 항만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어떤 항만 부분의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나눠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수요팀하고 이제 비용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 팀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부터 그야말로 수요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의 이제 분석을 담당하는 그런 팀을 우리가 총칭해서 약칭해서 우리가 수요팀을 이렇게 불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용팀이라는 것은 이제 엔지니어사들, 특히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 경제성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그 비용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건 수요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공학적인 것부터 지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하는 그 비용 또는 설계 뭐 이런 쪽을 다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 팀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요팀과 비용팀이 반드시 구분돼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되고 또 그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는 이 두 팀이 이제 핵심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주로 이제 수요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팀에서도 이제 굉장히 할 내용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우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요팀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어떤 사업이 어떤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는 이 항만이 어떤 그 사업 내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의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한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역시나 같이 또 상위 계획 이것보다 이제 이 해당 어떤 항만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조사에 보다도 이제 더 큰 개념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항만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 계획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 종합 계획과 뭐 여러 가지 또 연관돼서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인근에 있는 연관이 되는 상위 개념들도 계획이나 종합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도출해야 될 것이 쟁점 사항입니다. 뭐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또는 이제 어떠한 문제를 또 어떻게 향후에 다른 쪽이라든지 협의를 해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쟁점 사항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쟁점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아마 수요팀이건 비용팀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팀에서의 쟁점 사항 도출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역시나 이제 볼게 먼저 이제 수요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의 구분에 따라서 아까 이해는 저희가 이제 뭐 기능적으로 어떻게 이제 항만이 어떻게 나눠지고 하는 것도 제가 일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항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쟁점 사업을 도출을 통해서 실제 이제 수요와 이 경제성 분석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정확하게 이 사업을 구분을 또 어디에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역항인지
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이 무역항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이제 부산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광양 또는 인천항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점 항으로 봤을 때 접근하는 방법과 또는 다른 이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또는 여타의 이제 무역항을 이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또는 세세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점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구분법이 있겠습니다. 하여간 첫 번째는 이게 무역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안항인지 이런 것도 역시나 또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 방법이 조금 좀 다르거든요. 수요 추정이라든지 편익 산정에서 특히 이제 편익 산정에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업 내용과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만의 세부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명확히 규정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게 이제 이게 여객터미널 그 사업인지 여객터미널 사업도 과거에 꽤 많이 있어 왔죠.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또 이런 것들이 이건 완전히 성격이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항과 연안항과의 보다는 훨씬 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접근 방법도 좀 달라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객터미널 사업인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준설도 투기장입니다. 항만 부분에 있어서 이 준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속적인 게 아니라 항만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이 준설이거든요. 준설에도 이제 항로 준설이 있겠고요. 그 다음 부두 준설, 그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준설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제 현재로는 지금 외해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근에 있는 어느 특정 구역에 준설들 거기서 이제 뽑아낸 준설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투기를 해서 장래적으로는 이게 항만의 부지로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도 투기장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인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추정부터 시작해서 편익 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 달라지거든요.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구분 방법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도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항 개발에 있어서 어항이라는 게 또 앞서의 무역항이냐 연안항이냐 여객터미널이냐 또는 준설도 투기장 사업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수요 추정부터 시작해서 편익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항 개발 사업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구분법이 분명히 달라진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흐름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부문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항만, 이어서 제가 구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 배후단지 여기에 대한 또 타당성이라든지 예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요 항만 배후단지 사업도 개발 사업도 이 앞서의 무역항이냐 무슨 연안항이냐 여객터미널이냐 준설도 투기장이냐 어항이냐 이거에 비해서도 완전히 또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또는 이제 인입철도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한 10여 년 전에는요, 한 2000년도 한 중반 정도에는요, 예타에 이 인입철도가 수건이 또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계속 그 당시에 나왔더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입철도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또는 그 도로, 배후도로, 항만의 배후도로, 이런 또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이 기타 부분 사업도 굉장히 항만과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간 항만 부분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또한 요즘에 이제 해양과 관계되는 R&D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도 발전적을 게 굉장히 많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구분법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 수요 추정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역항 하나에 있어서도 연안항과 뭐 추정 방법이 수요 추정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제 큰 캐릭터를 봤을 때는, 구분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유사하지만, 이만큼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만과 또는 항만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해양과도 이게 또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항만이라는 것은 해양도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뭐 항만 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 추정이 다 나름대로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 역시나 또 그러다 보니까 편익 산정에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또 그 산정 방법도 다르고, 또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연안항이나 어항에서도 이게 이제 같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엄연히 다르거든요. 뭐 유사한 개념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편익 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편익 산정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익 산정도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20년 동안 이 타당성 부분을 쭉 이렇게 예탈로 포함해서 해오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뭐 어떤 주어진 틀 갖고 쉽게 말해서 그냥 공사비만 뽑아주면 그거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편익 산정도 해볼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그 사업에 같은 무역항 사업이라도 다 다릅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요. 또 뭐 준설도 투기장은 어느 정도는 이거는 좀 제 경험상 보면은 루틴하게 딱 들어가는 이 편익 산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준설 투기장은 좀 어떤 지금까지의 나와 있는 산정 방법들이 굉장히 짜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준설 투기장은 조금 거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에 볼 것 같으면 무역항부터 시작해서 여객터미널 사업 또는 어항 사업 또는 기타 부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편익 산정에 있어서 그 편익 항목부터 시작해서 정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도 투기장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게 이제 그 편익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이렇게 딱 몇 가지로 짜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같은 패턴이지만 다른 부분, 준설도 투기장 사업을 빼놓고는 한 번도 제 경험상으로 갈 것 같으면 그 편익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편익 항목을 어떻게 우리가 잡느냐.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 사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방향이 정해지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편익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편익 산정이 이제 다 주어지면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비용팀에서 비용을 우리 쪽에 이제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민감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예비 타당성에서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우리 그 피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예타가 아닌 다른 타당성이나 하는 부분들은 또 저 같은 또 이 지역경제 파급 효과만 어떤 그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또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진들이 별도로 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팀과 비용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별도의 어떤 하고 또 그것을 서로 간에 종합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따로 또는 똑같이라는 어떤 그런 그 팀워크를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그려봤고요.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 뭐 이걸 하나하나 편익 산정이라는 편익 항목부터 시작해서 산정 방법까지 그걸 이제 누누이 하나하나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여기 제가 흐름도에 보면은 1, 2, 3, 4 그 항만의 유형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그 구분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5번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앞으로는 축으로 제가 이제 보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 한 4번까지는 해서 제가 아래 이제 우리 이 자료에 보시면 이게 이제 편익 항목은 뭐가 들어가고 거기에 산정 방법은 계략적인 게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또한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타당성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뭘까요? 지침서가 있죠. 표준 지침서라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KDI의 PMEC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걸 이제 그 표준 지침을 항상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이제 개정판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물론 그 표준 지침 그것을 근본으로 했고요. 또한 이제 어항 같은 것도 어항 부분도 이제 아마 이 어항은 조금 다르게 우리 KDI에서 PMEC에서는 어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표준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KMI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이게 이제 그 KMI 내에서 요걸 이제 표준 지침을 또 만들어서 요걸 또 많이 참고를 합니다. 우리 KDI에서도 이걸 참고로 해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지침을 많이 또 제가 참고를 해서 지금 요 자료도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요. 쭉 이제 먼저 아까 제가 이제 그 흐름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첫걸음은 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것과 관계되는 그 기존 연구들이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것과 관계되는 상위 또는 하위까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후 다 이것과 연관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부분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꼭 우리 그 항만 부분뿐만 아니라 SOC 또는 우리 뭐 타당성 조사 또는 예탈할 것 같으면 모든 부분이 다 공통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여간 첫걸음은 이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가 가장 우선시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만 기본계 정말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이 뭐랄까 정말 이제 그 바이블과 같은 존재죠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기본 계획이야말로 정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타당성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나온 각종 이제 자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분석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항만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거 제가 말씀까지도 드렸죠. 하여간 뭐 상임 및 관련 계획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항만,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연구자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항만 기본 계획이 첫 아마 걸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이제 그 설계팀이라든지 또는 엔지니어링사에서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표준 지침에 보시면 이런 구분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그것 중에 그 구분 중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산정하고 구분한다. 또 그것을 적용을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전문성도 이 분야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